월든, 경제, 아래의 글은 이 글의 대부분은 인가가 없는 사방 1마일 떨어진 숲속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 내가 오두막을 짓고 손과 발을 사용한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2년 2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했다. 현재는 다시 문명사회의 체류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당시의 생활상에 대해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개인적인 일을 독자들의 눈앞에 이렇게 들이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신뢰라고 생각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외롭지 않았는지, 무섭지 않았는지 하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대부분의 책에서 1인칭인 나는 생략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사용될 것이다. 나를 고집한다는 점이 이 책과 다른 책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1인칭 자신이라는 점을 잊고 난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굳이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진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경험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런 주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중국인이나 샌드위치 제도인 하와이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의 독자인 여러분들과 같은 뉴잉글랜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즉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 이 세계,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면적 상황과 처지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개선해 볼 길은 없는지 등과 같은 것이다. 나는 농장, 가옥, 창고, 농기구 등을 부모로부터 상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속하기는 쉽지만 저버리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그들이 넓은 목조지에서 태어나 늑대로 자랐더라면 자신이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꿰뚫어 볼 수 있었을 터이다. 누가 그들을 토지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속담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지옥의 진흙을 1팩은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에 있거나 되는 양을 먹어야 하다니 이는 또 어찌 된 일인가?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파야 한다니 그들은 이런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면서 평생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불멸의 영혼을 가진 수많은 인간들이 10팩 에이커의 토지를 끌고 다니면서 불쌍하게도 무거운 짐에 짓눌려 헐떡이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다. 이렇게 불필요한 상속 재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되는 달랑 알몸뿐인 사람들도 자신의 몸 하나를 개간하고 경작하기 위해 고생한다. 하지만 인간의 노고는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인체의 대부분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 비료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필연이라고 부르는 거짓 운명을 믿고 옛날에 기록된 책에도 있는 것처럼 벌레와 녹에 상하거나 도둑놈이 들어와 휩쓸어갈 재물을 쌓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일생이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 살면서 무지와 오해 때문에 하지 않아도 좋을 걱정과 쓸데없는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어 인생의 과실을 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생활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또 그 중에는 지금까지 먹어온 저녁 식사값도 내지 못하고 달아버린 외투나 구두의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시간을 아끼거나 훔쳐 채권자들로부터 한순간의 시간을 빼앗아 여기까지 읽어온 분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들이 흑인 노예 제도라 부르는 것이 북부에서는
자신과는 그다지 관계없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노동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맙게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북부와 남부 전부를 노예화해버리는 악랄한 주인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노예 감독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지만 북부에 있다는 것은 더욱 씁쓸한 일이다. 가장 씁쓸한 것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삼고 있는 노예 감독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성에 대해서는 잘도 떠든다. 밤낮 없이 짐수레를 몰아 달리고 있는 거리의 마부들을 보라. 그의 내부에 신성이 자라날 기미가 보이는가? 운송으로 얻게 될 이익이 중요할 뿐 자신의 운명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세상의 평판이라는 주인을 섬기며 마차를 달리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영원함과 신성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남몰래 간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비한다면 세상의 평가는 한낱 나약한 복군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조용히 절망적 생활을 보내고 있다. 체념이란 절망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절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절망의 시골로 가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 인류가 행하는 경기와 오락의 밑바닥에는 무의식적 절망이 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의 진정으로 필요한 물건과 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 방식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건강한 인간이라면 태양이 떠올라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편견은 언제 버려도 늦지 않다. 사고와 행동 방식은 제 아무리 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증거 없이 믿을 수는 없다. 한 농부가 내게 말한다. 인간은 야채와 같은 식물성 음식만 먹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뼈를 만들어주는 성분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농부는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자기 몸속에 뼈를 만들어줄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일에 바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밭을 갈고 있는 소의 뒤를 따라 걷고 있다. 그런데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뼈를 지닌 소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에 개의치 않고 이 남자와 무거운 쟁기를 끌고 나간다. 매우 무기력하고 병적인 사회에서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은 고지대에서부터 깊은 계곡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각자들에 의해 답화되었으며 모든 점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블린에 의하면 현자 솔로몬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까지도 법령으로 제정했다. 우리들은 수많은 간단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밭에 까치콩을 여물게 해주는 태양은 지구와 비슷한 태양계의 여러 천체들을 동시에 비추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는 몇몇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밭에 김을 메고 있을 때 나는 이 빛을 받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웃 사람들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을 나는 남몰래 악이라고 믿고 있으며 내가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일 것이라는 생각조차 든다. 도대체 어떤 악마에게 올렸길래 그렇게 잘난 척을 했던 것일까?
노인들이여, 당신들은 그저 현명한 말들만 늘어놓아 주십시오. 70년이나 살았으니 다소간의 명예는 손에 넣었을 테니 내게는 그런 것들에게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안심하고 믿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고민과 걱정거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고민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비상적인 문명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원시적인 변경 생활을 해보면 최소한의 생필품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은 유익하다. 혹은 상가의 낡은 장부를 뒤척여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린 물건은 어떤 것이고 어떤 물건이 재고로 쌓였는지 가장 필요한 식품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 필수품이란 인간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손에 넣는 물건 가운데 처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한 결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버린 그런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물들에게 있어서 생활 필수품이란 먹이밖에 없다. 인간은 가옥뿐 아니라 의복과 조리한 음식을 발명했다. 우연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불의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어 난방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치라고 생각했을 것이 오늘날과 같이 불 옆에 앉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음식은 인간이 내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연료라고 보면 된다. 실제의 연료는 외부로부터 보급됨으로 해서 오직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다. 한편 잠자리와 의복은 오직 이렇게 해서 발생하고 흡수한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체내의 생명의 열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식주뿐 아니라 밤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 침상 때문에도 커다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잠자리 속에 잠자리를 갖추려고 우리들은 두더지가 깊은 곳에 풀과 나뭇잎으로 침상을 만드는 것처럼 새들로부터 둥지와 털을 빼앗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필품에 더하여 두어 가지 도구, 칼, 도끼, 삽, 손수레 등이 필요하다. 학구적인 사람에겐 램프의 불, 문방구, 약간의 장소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적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뉴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다 죽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야만스럽고 불건전한 토지로 건너가 20년 동안 장사에 몰두한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단지 편안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뿐 아니라 몸이 늘어질 듯한 더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에 의해서 조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치품이나 생활의 위안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 사치품과 위로라는 점에 있어 옛날부터 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이상으로 소박하고 궁핍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고대 철학자들은 외면적인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가장 가난하고 내면적인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가장 풍부한 계급이었다. 우리들 현대인들은 그들에 대해 너무도 모른다. 그들의 동족인 근대 개혁자나 은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의 말로는 자발적인 빈곤이라 부를 수 있을 법한 이 유익한 기반에 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인간의 생활을 공평하고 현명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자나 사상가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신하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지 영웅이나 남자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상 자신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도 고귀한 종족의 선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왜 타락하는가? 가게가 끊겨버리는 것은 어째서인가? 국민을 나약하게 만들고 파멸로 인도하는 사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들 생활 속에는 그것이 숨어 있지 않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철학자는 생활의 외관에 있어서도 시대를 앞서 나간다. 그의 의식주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동시대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다. 철학자이면서도 타인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생명의 열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금 기술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몸이 따뜻해지게 되면 사람은 다음으로 뭘 바라는가? 좀 더 많은 양의 기름진 음식이나 멋진 집, 아름다운 의복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손에 넣은 뒤에는 뭔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는 것이다. 하찮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휴가가 시작된 지금이 바로 인생의 모험에 나설 때인 것이다. 씨앗이 잔뿌리를 땅속으로 뻗기 시작한 것을 보면 토양은 그 종자에 적합한 것인 듯하다. 이번에야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새싹을 위로 뻗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인간이 이처럼 대지에 뿌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하늘을 향해서 일어서기 위해서가 아닌가. 나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칙을 만들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며 어쩌면 갑부를 능가할지도 모를 넓고 장엄한 저택을 짓고 조금도 가난해지지 않는 자신의 삶의 방식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 실제로 지금 그대로의 생활 상태에서 영감을 얻어 연애하는 자와 같은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법칙을 설명할 생각도 없다. 내가 말을 건네고 싶은 것은 불만을 품고 쓸데없이 자신의 불운과 세상의 잔혹함을 한탄하기만 할 뿐 개선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다. 자신의 의무는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불만을 소리 높여 외치며 어떤 위로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계층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내가 어떤 생활을 보내려 했었는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실정을 알고 있는 독자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날씨와 밤낮이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며 막대기에 흠집을 내서 그것을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과거와 미래라는 두 영혼이 만나는 곳에 서려고 그 선상의 발끝으로 서려고 했다. 나는 한 마리 사냥개와 한 마리 밤색 털을 가진 말과 한 마리 산비둘기를 잃었는데 아직도 그 행방을 찾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대부분이 나그네들이었다. 개 중에는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비둘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져가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해뜰 무렵과 새벽뿐 아니라 가능하면 자연 그 자체보다 앞서서 살아가고 싶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웃 사람 중 그 누구도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시간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하곤 했다.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출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나는 가을과 겨울의 여러 날들을 마을 밖에서 보내며 바람이 실어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들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다. 그것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을 뿐 아니라 정면으로 바람을 맞으며 달렸기 때문에 숨이 막히기도 했다. 나는 눈보라와 폭풍우의 조사관으로 나 자신을 임명하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침으로 해서 충실한 목동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마을의 가축들도 돌보아 왔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나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나를 마을의 관리자 리스트에 관직자 리스트에 올릴 계획도 없으며 약간의 수당을 주어 한직에 앉힐 계획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나의 계산서는 실제로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승인이 되거나 지급받거나 정산된 적은 없었다. 각지를 돌아다니는 한 인디언이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변호사의 집으로 바구니를 빨러 찾아갔었다. 바구니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 우리들을 굶겨 죽일 생각인가? 근면한 백인 이웃들이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인디언은 이렇게 중얼거린 것이다. 그래, 나도 장사를 시작하자. 바구니 짜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으니. 라고. 그는 바구니를 짜기만 하면 자신의 역할은 모두 끝난 것이며 이번에는 백인들이 그것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구니를 다른 사람들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가능하면 다른 살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추켜 세우는 인생이란 수많은 인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왜 다른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의 삶만을 과대 포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시민들은 내게 관청의 일자리도 부목사의 자리도 다른 생업도 제공해 줄 마음이 없으며 나 스스로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보다 더욱 숲속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나는 산정해 두었던 자본이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약간의 자금을 바탕으로 일에 착수했다. 내가 월든 옷으로 간 목적은 그곳에서 돈이 안 드는 생활을 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일을 가능한 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해내기 위해서였다. 미미한 상식과 진취적인 기상, 실무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의 달성을 방해받는다면 그것은 멍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꼼꼼한 실무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노력해왔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았던 곳과 살았던 목적,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모든 장소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보이는 법이다. 나도 예전에 내가 살고 있던 곳으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다. 상상 속에서 나는 모든 농장들을 차례로 사들였다. 전부가 팔려고 내놓았던 것들이며 가격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각 농가의 땅들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야생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농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상대가 제시한 가격대로 사들여 마음속에 가만히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저당 잡혀 보기도 했다.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증서만은 받지 않았다. 증서 대신에 상대의 말을 받아두기로 했던 것이다. 이는 내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토지를 경작하고 그 농부도 어느 정도 경작을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경작을 마음껏 즐긴 뒤 거기서 손을 떼고 이후로는 농부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친구들로부터 일종의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는 어디에 가더라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으며 풍경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집이란 라틴어에서 말하는 세데스, 좌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시골이라면 더욱 편안한 마음이 될 것이다. 나는 집을 짓기에 적합한 부지를 수없이 발견해냈다.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살아볼까라고 나는 중얼거리고 1시간 정도 여름과 겨울의 생활을 해보았다. 순식간에 몇 해를 보냈고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했다. 나의 상상은 멈출 줄 모르고 드디어 몇몇 농장의 선매권을 갖기에 이르렀다. 선매권이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농장을 실제로 소유하여 그것에서 오는 골치 아픈 문제를 겪거나 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소유 직전까지 갔었던 것은 할로웰 농장을 샀을 때였다. 나는 곧 종자를 고르기 시작했으며 농장일에 사용하고 작물을 운반하는 데도 필요한 손수레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주가 내게 증서를 넘겨주기도 전에 그의 아내의 마음이 변해 토지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그는 $10에 해약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실 나는 전 재산을 통틀어 10센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나는 내가 10센트를 소유한 사람인지 농장 혹은 $10를 소유한 사람인지 그도 아니면 이 모두를 소유한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10도 농장도 받지 않았다. 이미 농장 경영에 대한 꿈을 충분히 맛보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오히려 기분 좋게 내가 사들인 가격으로 농장을 다시 팔고 그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를 선물로 보냈으며 그래도 내게는 10센트와 씨앗과 손수레를 만들 재료가 남았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자신의 가난함에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은 채 부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풍경만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여기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손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차례차례로 옮겨오고 있다. 풍경에 관한 이런 시가 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토지의 왕이며 내 권리에 의의를 제기할 자 없다. 나는 한 시인이 농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마음껏 맛본 뒤에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깐깐한 농부는 그가 야생 사과를 2-3개 가지고 갔을 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이 긴 시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 시인은 그 농장의 운율이라는 가장 훌륭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둘러 튼튼하게 감싸고 우유를 짜기도 하고 유지를 뻐올리기도 하고 크림을 손에 넣은 다음 농부에게는 찌꺼기만을 남겨준 것이다. 내가 할로웰 농장의 매력을 느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완벽할 정도로 세상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은 마을에서 2마일,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0.5마일 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강가에 있었다는 점. 농장 주인의 말에 의하면 강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봄에 내리는 서리로부터 농장을 지켜준다고 했지만 내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또한 집과 창고가 회색으로 끌러 무너져가고 있었으며 울타리도 상당히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주인과 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속이 텅 비고 있기에 둘러싸인 사과나무에는 토끼가 쏘른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이웃과 사귀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 이곳에 왔을 때 집이 무성하게 우거진 붉은 단풍나무 숲 뒤쪽에 숨어 있었으며 숲을 통해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던 기억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주인이 커다란 바위를 옮겨버리거나 그 속이 텅 빈 사과나무를 잘라버리거나
목조지에서 자라난 어린 자작나무를 파내거나 즉 이 풍경에 자기 나름대로 손을 대기 이전에 서둘러 그곳을 사들이려고 했다. 그러한 것들의 매력을 즐기기 위해서 농장을 경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마치 아틀라스처럼 이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을 생각이었으며 농장 대금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동기도 이유도 없는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 농장은 내가 바라는 대로 농작물을 풍부하게 열매 맺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내가 대규모 농장의 경영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종자를 준비했었다는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종자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는 구별해낼 수 있다. 따라서 드디어 종자를 뿌릴 때가 와도 나는 그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유롭게 구속당하지 말고 살라고. 농장의 얽매인 생활과 형무소의 얽매인 생활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내게 있어서 카토의 농업론은 오늘날의 농업잡지인 경작자를 대신하는 서적인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농장을 살 때는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하라. 미리 둘러볼 때는 수고를 아끼지 말 것. 한번 둘러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좋은 토지라면 그것을 방문할 때마다 더욱 마음에 들 것이다. 나도 탐욕스럽게 농장을 살 마음은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둘러볼 생각이며 구입하자마자 거기에 묻히게 된다면 더욱더 그곳을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종류의 실험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할 생각이다. 2년 동안의 경험을 1년으로 집약하겠다. 나는 시리의 노래를 부를 마음은 없다. 횃대 위에 올라앉은 수탉처럼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노래 부를 생각이다. 이웃들의 잠을 깨울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내가 처음으로 숲속의 거처를 정하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곳에서 지나기 시작한 것은 1845년 7월 4일 미합 중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직 겨울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비를 면할 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굴뚝도 세우지 않았고 벽은 비바람에 시달린 판자를 거칠게 잘라서 박아놓았을 뿐으로 틈이 있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실내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깎아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곱게 뻗은 기둥과 대패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문과 창틀 덕분에 집은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았으며 아침이 되어 목재가 촉촉하게 이슬을 머금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낮이 되면 그러한 목재들로부터 달콤한 수지가 배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이 오두막이 하루 종일 이런 새벽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에 작년에 방문했던 산 정상에 있는 집을 떠올리게 했다. 그 집은 회반죽을 바르지 않은 통풍도 아주 잘 되는 오두막이었다. 여행에 나선 신을 대접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으며 또한 여신이 치맛자락을 끌며 산책하기에도 좋은 장소였다. 우리 집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산마루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비슷해서 지상의 선율을 간간히 전해주거나 혹은 그 중에서 천상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전해주었다. 아침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오며 창조의 신은 끊이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만이 드물 뿐이다. 올림푸스산은 속계의 바로 바깥 그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트를 제외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적이 있었던 유일한 집은 가끔 여름에 여행을 할 때 사용했던 텐트뿐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접어서 다락방에 보관해두고 있다. 하지만 보트는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는 동안 시간의 흐름을 따라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는 훨씬 더 견고한 겉절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으로 안주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전진한 셈이 된다. 이 거친 복장을 한 오두막은 내 주위에 생겨난 결정체이며 그것을 세운 나 자신을 감화시켰다. 그것은 윤곽만을 그린 그림을 연상케 했다. 나는 바깥바람을 쐬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실내의 공기가 신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실내에 있다기보다 문 뒤에 앉아 있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나는 작은 호숫가에 자리 잡았다. 그곳은 콩코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1.5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땅이었는데 콩코드와 링컨 사이에 걸쳐 있는 커다란 숲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사적지인 콩코드 격전지로부터는 남쪽으로 2마일가량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오두막은 숲속 중에서도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0.5마일 정도 앞에 숲으로 둘러싸인 건너편 호숫가가 가장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호숫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산 중턱의 작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또한 아침 해가 떠오름에 따라서 호수가 밤새 몸에 두르고 있던 안개옷을 벗어던지면 여기저기서 잔잔한 물결이 때로는 빛을 반사하는 평평한 수면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 안개는 밤의 어둠을 틈타 열린 비밀 지폐를 마친 유령처럼 가만히 사방으로 흩어져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안개조차 산 중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평소보다 오랫동안 한낮이 되기까지 나무들 사이에 얽혀 있는 듯했다. 이 작은 호수가 귀중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8월의 폭풍우가 잠깐 멈추는 평온한 날이었다. 그때쯤이면 대기와 물은 고요함에 잠기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낮임에도 불구하고 해질녘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 계절만큼 호수가 고요함에 잠기는 때도 없었다. 호수 위의 맑은 대기는 낮게 드리워진 구름으로 인해 얇은 어둠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로 넘쳐나는 수면은 그 자체가 더 엄숙한 하계의 하늘을 이루고 있었다. 얼마 전에 숲이 베어져 나간 근처 언덕의 정상에 올라가 보니 호수 너머 남쪽 반대편 기슭을 이루고 있는 언덕의 넓은 지형이 상쾌한 풍경을 펼쳐놓고 있었다. 부근에 물이 있으면 그것이 대지에 부력을 부여하여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낮까지 들썩하게 만든다. 우물은 제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는 자에게 대지는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우물의 가치 중 하나이다. 이것은 버터를 차갑게 해주는 일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언덕의 정상에서 홍수 때마다 경류에 휩싸이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 너머의 서드베리 목장 쪽을 보면 물이 담긴 쟁반 위에 던져진 동전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지금은 건너편 대지 전체가 이쪽 기슭과의 사이에 있는 작은 수면 때문에 격리되어 물 위에 떠 있는 얇은 지각처럼 보여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결국은 물이 말라 육지가 된 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의 문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것보다 더욱 협소했지만 나는 자신이 답답한 곳에 갇혀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상상력을 펼쳐 보이기에 충분할 만큼의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소와 시간이 변하여 나는 내가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있던 우주의 한 장소, 역사상의 한 시대에 전에 없이 가까이 근접하여 생활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밤마다 천문학자들이 관찰하는 수많은 하늘의 영역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우리들은 자칫 비할 데 없는 즐거움의 장소라는 것은 번잡한 저잣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태양계의 까마득히 먼 곳보다 더 멀리 떨어진 하늘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는 바로 우리 집이 그 우주의 한 구석에 있으며 영원히 새롭고 때묻지 않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플라이아데스 성좌나 견우성 가까이에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그러한 장소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곳은 내가 버리고 온 인간 세계에서 성좌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의 눈에도 달이 없는 밤이 아니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빛에 불과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살던 곳은 그런 장소였다. 홀로 살고 있는 양측이 품고 있는 사상의 높은 기상은 주위의 양떼들이 풀을 뜯는 산을 넘을 정도. 만약 양떼들이 양치기의 사상보다 높은 곳에 있는 목조지를 끊임없이 방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되겠는가. 날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은 자연 그 자체처럼 간소한 삶을 보내지 않겠느냐며 옥교하게 권고하곤 했다. 나는 그리스인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언제나 여명의 여신 아우로라를 진심으로 숭배해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을 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었으며 내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였다. 당왕의 욕조에는 일신우일신이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아침은 영웅시대를 재현한다. 어둠이 걷힐 무렵 문과 창문을 열어 젖히고 앉아있으면 방 안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모기의 희미한 날개 소리가 명예를 칭송하는 나팔 소리에도 뒤지지 않을 만한 감동을 전해준다. 그것은 호메로스의 진홍곡이었다. 그 날개 소리 자체가 분노와 방황을 노래하며 우주를 떠돌고 있는 일리아드였으며 오디세이아였다. 아침은 하루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시간이며 눈을 뜨는 시간이다. 이때처럼 졸음을 느끼지 않는 시간도 없다. 우리들 내부에서 밤낮 없이 잠들어 있는 부분도 적어도 1시간 정도 눈을 뜬다. 우리들이 내부의 영성에 의해서가 아닌 하인 등의 기계적인 흔들림에 의해서 눈을 뜬다면 혹은 새로이 가미된 힘과 내부에 넘치는 향상심에 의해 서서히 물결치는 천상의 음악과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둘러싸여서 눈을 뜨는 대신 공장의 일과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벨소리 등을 듣고 눈을 뜬다면 그날 하루로부터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나 어둠이 빛에 뒤지지 않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 하루하루가 지금까지 더럽혀온 시간보다 빠르며 신성하고 서광이 넘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인간은 결국 삶의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드는 언덕길을 구르고 있는 것이다. 기억할 만한 모든 일들은 아침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베다에도 모든 예지는 아침과 함께 눈을 뜬다는 말이 있다. 시와 예술, 가장 아름다운 기념할 만한 인간의 행위는 이 시간에 시작된다. 모든 시인과 영웅은 저 mem논과 마찬가지로 여명의 여신의 아들로 일출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탄력적이며 힘있는 사상을 태양과 함께 전진시키는 자는 언제나 아침과 함께 있게 된다. 우리들은 기계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그 아무리 깊은 잠에 들었을 때라도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 여명에 대한 무한한 기대에 의해 다시 눈을 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틀림없이 인간에게는 갖춰져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들을 분발하게 해주는 것도 없다. 그러나 조각을 만들어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대기라는 투명한 매치를 조각하거나 그린다는 것은 더욱 멋지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덕성이다. 그날의 생활을 질적으로 높이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신이 향상되고 맑게 닦여진 순간의 관조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조그만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려버렸을 경우에는 신들의 신탁이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숲으로 간 것은 깊은 사고에 따라 살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시하고 인생이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며 죽음의 직면에서야 자신이 살아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불가피한 일이 아니고서는 체험하는 것도 싫었다. 나는 깊이 있는 삶을 살며 인생의 정수를 철저하게 들이마시고 스파르타인처럼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두 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늠름하게 살며 폭넓게 그리고 뿌리까지 풀을 베어버려 생활을 구석까지 몰고 가서 최저의 한계까지 몰아붙여 만약 인생이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하찮음을 통째로 손에 넣어 그것을 세상에 공표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인생이 엄숙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직접 체험을 하고 다음 여행기에 있는 그대로를 기술할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악마의 것인지 신의 것인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듯 신을 칭송하여 영혼을 받아들이는 일이 지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주목적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여전히 개미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아주 먼 옛날에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피그미처럼 학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수치 위에 수치를 더하는 것이며 누더기 위에 누더기를 덧대는 일로 인간 최고의 미덕조차 불필요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한 비참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 정직한 인간이라면 10손가락보다 더 많은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발가락 10개를 더한 뒤 그것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대해 간소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는 100이나 1000이 아닌 2개나 3개 정도로 해두자. 100만을 세는 대신 6까지 센 뒤에 계산은 엄지의 손톱에 적어두자. 문명생활이라는 이 어디로 바람이 불질 모르는 험난한 바다의 한가운데에서는 구름과 폭풍, 유사 등 수많은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짐수로 배가 침몰하고 목적지에 배가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측항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에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소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하루 3끼의 식사도 필요하다면 한 번으로 줄이고 100가지를 먹는 대신 5가지만 먹고 이외의 것들도 줄여가는 것이다. 독일 연방은 작은 주들의 모임이며 국경이 끊임없이 변경되고 있다. 독일인도 현재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들의 생활도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는 내정을 개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가 외면적인 개혁이다. 계산과 훌륭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재 도구만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지신이 놓은 덫에 걸려 사치와 쓸데없는 지출로 파멸하기 직전에 놓여있는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비대화된 조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몇백만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정에도 찾아볼 수 있다.
국가에 있어서나 국민에 있어서나 유일한 치료법은 재정을 긴축하여 스파르타인처럼 간소하고 엄격한 생활을 하며 좀 더 높은 목적을 갖는 것이다. 국가는 너무 성급하게 생활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국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업에 종사해야 하며 얼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이야기 나누며 시속 30마일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은 원숭이처럼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만약 우리들이 침묵을 빼거나 철도 만드는 일에 밤낮 없이 헌신하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려고 나선다면 누가 철도를 건설해 주겠는가? 만약 철도가 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때맞춰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누가 철도를 필요로 하겠는가? 우리들이 철도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철도가 우리들 위에 오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철도 밑에 들어가는 침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하나가 인간이며 아일랜드인 미국인이다. 레일이 그들 위에 깔리고 모래가 뿌려지면 차량이 그들 위를 달린다. 튼튼한 침묵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녀석들이 깔린다. 이렇게 열차를 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차에 깔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왜 우리들은 이다지도 분주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굶어 죽을 결심부터 하고 있다. 오늘 한 땀의 바느질이 내일 9땀의 바느질을 면하게 해준다며 내일 9땀의 바느질을 면하기 위해 오늘 1000땀이나 바느질을 한다. 일이라고 해봐야 우리들은 무엇 하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들은 무도병에 걸렸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화제를 알리는 신호로서 교회의 종을 울리는 끈을 2-3번 잡아당겨 종을 친다면 아침에는 일이 바쁘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던 사내들이 모두 모든 것을 뺑개치고 꿈코드 마을 밖에 있는 밭에서부터 종소리에 이끌려 달려올 것이다. 그것도 불 속에서 가재 도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사실을 말하자면 불구경을 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을 먹은 뒤 30분 정도 낮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언제나 별일 없었나 하고 묻는다. 마치 자기 이외의 전 인류가 그를 위해 보초라도 서고 있었다는 듯이. 또 개중에는 30분마다 깨워달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역시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다. 깨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은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해준다. 여보게, 새로운 사건이 있었다면 들려주게. 지구상 어느 곳, 그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상관없으니 라며 그 사내는 커피로 아침을 태우면서 그날 아침 워치토강에서 어떤 사람이 두 누나를 뽑혔다는 기사를 읽게 된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끝간데 모르는 어둡고 거대한 동굴에 살고 있으며 퇴화된 한쪽 눈의 흔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실제 하는 것이 가짜로 여겨지고 허위와 망상이 진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인간이 실제 하는 세계를 잘 관찰하여 미망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생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될 것이다. 필연적인 것,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을 존중한다면 길거리에 시와 음악이 퍼질 것이다. 현명하게 살아간다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한 존재며 왜소하고 불안한 쾌락은 실제하는 것의 그림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하는 것들은 언제나 즐겁고 숭고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잠들어서 안주하고 외견에 미혹된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형식에 빠진 인습적인 생활을 구축하고 그것을 고정화시킨다. 그러한 생활은 완전한 환상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다. 노는 것이 곧 삶인 어린 나이들은 인생의 참된 법칙을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힌두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태어난 마을에서 쫓겨나 숲속의 주민에 의해 길러졌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야만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왕의 대신 중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왕자의 신분을 밝힌 덕분에 출생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자신이 왕자임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라며 인도의 철학자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출생을 잘못 알게 되어 성스러운 사도가 나타나 진상을 밝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브라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우리 뉴 잉글랜드 주민들이 지금 이처럼 보잘것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인간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실제의 모습만을 본다면 콩코드의 중심에 있는 밀담 상점가는 어디로 사라져버릴지. 만약 그 사람이 마을에서 본 여러 가지 실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들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태양계의 구석진 곳이나 가장 먼 별 너머와 같이 까마득한 먼 곳에 존재하거나 아담 이전이나 마지막 인간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시간과 장소와 기회들은 모두 지금 여기에 있다. 신 자신도 지금 이 순간에 영광의 정점에 달해 있다. 모든 시대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도 신이 지금처럼 신성한 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을 둘러싼 실제의 세계를 내부로 흡수하여 그것에 몸을 담그는 일에 의해서만 숭고하고 지고한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순수하게 우리들의 사색에 응해준다. 서둘러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들의 궤도는 이미 깔려있다. 그렇다면 사상을 잉태하는 일에 생애를 걸어보지 않겠는가? 지난날의 시인이나 예술가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높은 구상을 품고 있었다고 한들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자연과 마찬가지로 하루를 기쁜 사색으로 보내지 않겠는가? 우드 껍데기나 모기의 날개가 레일 위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일일이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아침을 먹거나 생략하거나 한다. 손님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자연의 흐름에 맡기자.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겁게 보내자고 결심하고 그렇게 생각하자. 왜 우리들은 저항을 멈추고 흐름에 몸을 맡겨야만 하는 것일까? 정오라는 여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점심 식사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급류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전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것만 잘 넘기면 안심해도 좋다. 이제부턴 내리막길이니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아침의 활력을 잊지 말고 오디세우스처럼 돛대에 몸을 묶고 단번에 지나쳐버리자. 기적이 울린다면 목이 쉬어서 아플 때까지 울리도록 내버려두자. 종이 울렸다고 해서 뛰어나갈 필요는 없다. 시간은 내가 낚싯줄을 들이우는 작은 강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거기서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면서 물 밑 모래바닥이 얕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얕은 강물은 흘러가고 뒤에는 영원히 남는다. 나는 좀 더 깊이 마시고 싶은 것이다. 강바닥의 조약돌처럼 별들이 깔려있는 저 하늘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하나도 세지 못한다. 알파벳의 첫 글자도 알지 못한다. 내 자신이 태어난 날만큼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애석해 하고 있다. 지성이란 고기를 써는 커다란 칼과 같은 것이다. 사물의 비밀을 찾아내서 잘라나간다. 나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손을 쓰고 싶지 않다. 머리를 손발처럼 움직이고 싶다. 나의 가장 큰 능력들이 전부 머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코나 앞발이 구멍을 파는 기관이 되지만 내게 있어서는 머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나는 머리를 사용하여 이 산들의 갱도를 팔 것이다. 아무래도 이 근처에 풍부한 광맥이 있는 듯하다. 땀지봉과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이 부분부터 파보기로 하겠다.